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 제가 얼마 전에 내매교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평흥면 내매교회,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데 음악회 갔었는데, 음악회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음악회 하는데 제가 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주는 언제나 그 너머를 꿈꾼 고장입니다. 1400여 년 전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사람 많은 경주가 아닌 영주 부석사에서 함경을 설법했습니다. 영주는 신라에겐 고구려와 맞선 최전선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찢겨진 세상에 전체는 결코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부분을 포기한 전체는 전체일 수 없다고, 한 사람이 곧 우주라고 일갈했습니다. 함사상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은 가장 아프고 슬픈 영주여야 했습니다. 800여 년 전 영주 순흥 사람 안양은 불교의 폐해가 판치는 고려 사회를 대신할 새로운 사상 성리학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유학자인 영주 사람 정도전은 사람의 사람됨을 혼나면서도 배우겠다는 선비들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웁니다. 영주는 바로 조선의 모티였습니다. 300여 년 전 홍유아는 교조화되어가는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영주 단산면으로 이주하여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영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혁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영주시 평흥면의 내매교회는 100여 년 전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죽어버린 나라를 다시 살 희망을 기독교에서 발견한 강재원에 의해 영주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내매교회는 온 마을 주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독립된 조국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룩한 무고로 부른 희망 노래는 예언이 되어 이 민족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영주의 뉴스 중에 크게 선비촌 소서원 또한 선비세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에 2025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누구나 다 쉽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장애인 혹은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서 관광하게 편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5억을 포함해 국비 7억 5천을 포함해서 총 15억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확대, 경사면 설치, 사무실 입출구 기울기 개선, 보행로 개선 등 여러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과 휠체어 매표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혹은 영유아 동반자가 쉽게 관광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장애인들도 고령자도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역시도 너무 쉽게 편리하게 영주 소서원과 선비촌과 선비세상을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기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 월말입니다. 영주시 임시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견의문을 냈습니다. 사실 당위적으로 보자면 경상북도와 대구는 행정통합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너무 일방적이게 도민들의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 특히 북부 지역은 사실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영주뿐만 아니라 안동, 예천, 포항까지 뭐 여러 군데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행정통합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민주적인 논의도 없이 지역 통합을 일방적으로 소위 도지사와 시장 몇몇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봉화 지역의 뉴스인데 봉화 석포에 영풍그룹 재련소가 있습니다. 사실 봉화 영풍재련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폐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문제가 낙동강 상류에서 낙동강을 어지럽히고 하고 더럽게 만드는 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공장을 없애는 게 맞긴 하지만 공장을 당장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정부에서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오염 방지 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낙동강 물을 그 독극물을 내뱉고 있는 그 봉화 영풍재련소 참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도 노동자 3사람이 안전사고로 사망해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서도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풍재련소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업정지 2개월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영주 FM 방송 김수정 기자와 함께 봉다리 파티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영주 FM 방송 영주로 209-1번지 후생시장 내에 있습니다. 청취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봉다리 하나에다가 음료수나 술, 과자, 안주 등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영주 FM 방송 김수정 기자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 010-7102-4311입니다. 여기 오셔서 사는 얘기라든가 뭐 제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오셔도 되고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정 기자가 만난 영주 사람으로 더불어민주당 영주 봉화 영양 지역위원회 박규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박규환 위원장은 10여 년 전에 봉화로 기촌한 기농일이며 전직 학원 강사의 목사이자 역사학 박사인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뭐 영주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뜻도 있긴 하지만 기농일로서의 삶 혹은 목사로서의 삶 혹은 역사학 박사로서의 삶도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여러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다음 박사하시니까 지역 역사 문제에 대한 강의나 뭐 세미나도 가끔 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한번 뵙자고 했고 지난 선거에서 아마 영주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예전에 물론 중선거구 때는 홍사덕 의원 같은 분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소선거구제가 되고서 한 25%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아마 최초의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불렀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 봉화 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정치 얘기 미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또 박규환 위원장님께서는 또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정치인으로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셨는데 6개월. 그렇죠. 그렇게 뭐 정확하게 보자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출마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지만 한 6개월 정도 사시면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소회는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정치인으로서의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 고민들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6개월 남짓 이제 네. 정치인으로 지금 살아왔고요. 근데 넓게 보면 네. 정치를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 혹은 공동체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합의해가는 과정.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합의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역할을 나눌 것인지 또 이걸 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갈등을 조정하고 넓게 이걸 만약 다 정치라고 한다면요. 사는 게 다 정치 아닙니까 사실. 20살 이후로는 제가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만 그런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이 갖는 한계가 또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법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힘을 갖고 강제성 있게 적용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넓은 그런 주민활동, 시민활동 이것이 갖는 한계가 뭐 비교적 분명한데요. 이제 제가 6개월 남짓 하는 이 정치인의 삶은 그것을 조금 더 제도를 통해서 혹은 또 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가졌다는 점에서 훨씬 좀 효능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이런 주민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같이 저와 함께 또 협의해 가면서 대안을 찾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죠. 예전엔 그렇죠. 좀 간접적으로 했다면 이제 직접적이고 효능감도 있고 무엇보다 또 주민 여러분들과 지역 문제를 두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그건 아주 저로서는 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사실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선구제가 되고서 영주, 영양, 봉화조에서 민주당 후보가 27%를 얻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뭐 늘 20%에 20, 23%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27% 얻었다는 거 놀라운 거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민주당 후보가 대단해서 27% 얻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그만큼 예전 후보보다 좀 못하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7% 얻은 데 대한 그런 얻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좀 다시 보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27%를 얻음으로써의 느끼는 감정이나 또 이제 주변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보던 시선하고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박 위원장님에 대한 시선들은 어떤지. 사실 지난 선거에서 뭐 상대편 후보 임 후보님이 어떤 정치적인 흠결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정권 심판 분위기도 컸고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일단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좀 그때 슬로건을 40년 일당 독재 청산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폭정 심판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민주당 후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명하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잘 내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십수년. 사실은 뭐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다 수준이 안 되는 후보였어요. 뭐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그냥 1위 후보만 계속 나왔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박 위원장님은 그중에서도 아주 인류에 가까운 후보, 인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방선거는 어떤 지방정치,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어쨌건 이게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거죠. 물론 이제 입법부니까 뭐 행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말 그대로 국가 단위 선거인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거의 시군 의원 선거 수준에서 어떤 지역 공약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당연히 지역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이 절실하게 여기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야죠. 그렇지만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저는 맞습니다. 주제이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 무도함. 대표적으로 그게 최수건 해병권에서 여실하게 드러났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절정에 이르고 있는 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문제, 이런 문제가 이미 그때 다 불거져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국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최해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정 의제가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구호로 집약하다 보니 윤석열 폭정 심판이라는 주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 이제 지역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문제 있죠.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의료 뭐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핵심 열쇠 말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 민주주의가 모자란다.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뭐냐? 물론 요즘 인구 소멸된다, 사람 없다. 그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주 영양 봉화를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토의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없죠. 예. 제가 10수년 넘게 이곳 봉화 와서 살았지만 제대로 한번 주민들이 봉화를 영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논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몇몇 행정, 의정 근데 그마저도 일당이 40년간 독점적으로 지배해 오다 보니 견제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맞습니다. 솔직히 짬짬이 이루어지고 온 주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의원이 어떤 짬짬이 누구와 하고 있고 그냥 소문은 무성하죠. 예, 무성하고 그냥 무성하죠. 모이면 다 의원 욕하고 그렇죠. 군수 욕하고 시장 나무라는데 문제는 이게 시정으로 군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의 집약적인 표현이 40년 일당 독재고 이제는 정말 일당 독재 한번 종식하고 견제가 살아있고 긴장감 있는 이런 시정 군정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호소했는데 저는 그 호소도 이번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좀 경청해 주셨고 또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영주 영양봉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문제 제기는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즘 만나는 주민들께서 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영주에도 견제가 작동해야 된다. 봉화에도 좀 긴장감이 감돌아야 된다. 민주당이 그 역할 좀 해달라. 이번에 박 위원장이 혹은 박 후보가 그렇게 좀 외쳐준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했고 또 많은 분들이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잘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좀 견제 세력,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아달라 이런 요청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정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말 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지역 소멸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아프리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들이 정말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독재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아프리카 희망이 있는 나라들이 북쪽에 지중해에 난 몇 나라하고 그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나이지리아하고 잘 모르지만
그 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보츠와나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뭐냐라니까 다들 나름 민주정부예요. 민주정부니까 맞아요. 그걸 네네. 버텨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보츠와나가 그래도 민주정부 중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량 수출 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아프리카 굉장히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예. 못 살지만 아프리카의 지주들은 식량을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꼭 우리 일제시대 연상이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재밌는 게 1947년도 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농림부 장관이고 국회 부의장했던 조봉암 선생이 예. 일제강점기에 원체 쌀 수탈이 심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곡물 수출 금지법을 만들어요. 세계 최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최초로 만든 게 보츠와나인데 보츠와나도 그 이유가 뭐냐니까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게 가장 민주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나름 좀 살만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기본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 소멸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고민했었는데 오늘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꼽히면 예.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말씀 저는 저도 확신하고 아주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좀 놀라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펼치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펼치는 방법 중에는 뭐 사람들한테 사회 교육을 한다든가 뭐 세미나를 통한 그런 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후보들을 길러내고 양성해내서 출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작업들은 좀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렇죠. 일단 이제 저는 지금은 정치인으로 정당에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사회 단체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해줘야죠.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소소한 이런 동아리들 네. 이런 쪽에서 그냥 자주 모여서 수다를 저는 좀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라.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 지역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소소할지라도 저것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께서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주민들의 동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정에 반영되고 행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저는 정당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은 저도 지금 뭐 많은 주민들도 뵙고 이러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일회적으로는 제가 뭐 영주시장이나 봉화군수를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건 일회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차원에서. 이걸 장기적으로는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도화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의회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네. 뭐 간간히 무소속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영주는 사실은 너무 심할 정도로 사실은 국민의힘 일색인 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무소속이나 국민의힘이나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같은 색깔이라고 같은 사람들이죠. 본다면 네. 지금 거의 뭐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이제 다양한 색깔 그래서 맞습니다. 적어도 민주당도 또 들어가고 혹은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요건 이제 국회가 입법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걸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도 많이 접촉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1당이니까 그렇죠. 국회 입법을 통해서 주민 의사가 행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정치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전라도 장성이죠. 장성 아카데미 예. 유명하잖아요. 장성 아카데미가 거의 매주 정말 장성 같은 시골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울의 유명한 명사들을 불러서 막 강사비로 몇 천만 원씩 맞아요. 들고 불러와서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장성 아카데미가 워낙 잘 돼서 뭐 대기업 회장들도 와서 갔다 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성 아카데미 3, 4년 했을 때부터 정말 국민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공무원도 싹 바뀌는 그런 게 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영주도 사람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주가 한 달에 한 번 시민 아카데미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진짜 강사도 듣보자 강사에다가 수준 낮은 강의만 하고 있어서 야 저렇게 돈 안 쓰나? 돈 한 5배 10배 쓰고 매주 하고 정말 쓸만한 사람 불러와라. 그다음에 이제 역할이 시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네네. 또 정당에서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정당의 예. 사회 재교육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소위 정당에서 하는 정치학교죠. 정치학교 예. 뭐 서울 같은 데는 청년학교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에서는 청년학교는 좀 불가능하다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방에서 시민 아카데미 같은 걸 열어서 정말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열심히 좀 이렇게 시민들이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보는 도전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람 중에 하나가 소위 뭐 시민학교 청년학교까지 싶다 시민학교를 한번 뭐 장기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는 네네.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 이제 어떤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 또 그 밑바탕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문학적 소양도 맞습니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문학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결되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또 우리 사회 중요한 현안이나 또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올 겨울쯤부터는 말씀하신 아직 뭐 이렇게 명칭 같은 게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거야 추후에 정해되니까. 예, 농한기 한 1월 달쯤 이때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정치학교 혹은 시민학교 형태로도 하고 그것과 별개로 물론 이제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치교육, 그건 뭐 선거라든가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뭐 선거 또 예산 재정 문제 이런 것까지를 다루는 예, 그런 아카데미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2주에 한 번씩 요즘 또 저기 주제가 있는 수다방도 이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수다방입니다. 네. 누구나 자유롭게 오되 예컨대 오늘의 주제는 뭐 역사 이야기. 그래서 뭐 지금 아까 그 왜 아프리카 얘기 네. 사실은 놀라워요. 그 어떻게 예, 예. 아프리카 그런 사례를 다 저, 알고 계시는지. 제가 뭐 아니 아프리카 예. 자료들 보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정말 조봉학생만큼 예. 훌륭한 친구들이 아프리카 보초나 있구나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근데 제가 보는 그 아프리카 얘기하실 때 왜 쌀 이제 그 수출금지법. 수출 금지 얘기할 때 우리 일제 시대 연상된다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그분이 일제 시대 쌀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아까 수출하면 안 국장님이 되는데, 예. 그 수탈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수탈인 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주제 예컨대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얼마 전에 문제 많이 되었던 그런 국적 논란 혹은 이제 우리나라 건국 연도 혹은 뭐 건국절 재정 추진 움직임 뭐 지금 이런 주제 가지고 사실은 이제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다방. 그다음은 또 뭐 인권, 여성, 농업, 맞아요. 농촌 문제에서 이런 우리가 관심 갖는 이런 주제를 갖고 어느 한 분이 와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발제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제가 있는 수다방 이런 것도 저희 지금 제 사무실에서 그거 좋습니다. 매월 1, 3주 월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엽니다. 저녁에 하시는구나. 카페 더불어 라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셔서 2,000원짜리 커피 드시면서 같이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국장님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매주 방송국에서 월요일 저녁에 저 보따리 파티를 하고 있어서 봉다리 파티 아니었나요? 봉다리 파티 제가 지난번에 다니셨습니다. 제 영주 FM 제가 애청자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들 저도 뭐 월요일마다 티타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어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틈날 때마다 강연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는 뭐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강연 다니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더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보고 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많이 듣고 네. 또 많이 나누고 네. 그래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서로 가르치고 네. 서로 배우는 것 이것만큼 그렇죠. 서로 맞습니다. 성장하는 맞습니다. 그런 길이 맞습니다. 뭐 잘 저는 못 봤는데 하여간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학 박사시도 하잖아요. 봉화에서는 보니까 무슨 뭐 지역사회 뭐 연구소 비슷한 예, 봉화 지역사 연구소 활동도 했고요. 예. 또 관련돼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또 지역사 전시관을 아예 상설 전시관을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개관을 했죠. 봉화 지역사 연구는 주로 어떤 거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봉화. 일단은 저 뭐 봉화라는 곳이 언제 어떻게 생겨서 그리고 우리가 봉화 사람이라는 일종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봉화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 초에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뭐 봉화라는 지명이 형성되고 또 봉화의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과정에서부터 그거는 좀 이런 식이 봉화라면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언제적부터 봉화의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 전반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도 굉장히 강의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그렇죠. 연구도 하신 신문도 내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아예 전시회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저희가 했던 전시회는 이제 춘양전, 춘향전이 아니고요. 춘향전, 네. 근데 물론 이때 춘향은 지금의 춘향면이기도 하지만 춘향, 법전, 소천, 석포 그러면 봉화의 동북권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은 예전에는 봉화에 소위 말 읍사무소가 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나왔어요. 봉화군청이 이제 1907년인가요? 그 이제 의병항쟁 때 당시 봉성에 있는 봉화군청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그때 춘향에 와 있다가 이제 1914년 일제강점기 그때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개편하던 그 점에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읽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300여 년 전에 나온 춘향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고서를 저희가 참고해서 300여 년 전에 춘향, 법전, 소천, 석포 이쪽은 어떠했을까 그걸 다 추적해서 그때 당시의 그때 당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예컨대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그 법전 쪽에 찾아왔던 예컨대 뭐 진주 강씨 비롯해서 4명씩이랑 다 같은 집안이죠. 한 집안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의 선비들이 그곳으로 찾아 들어왔는데 그들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해서 전시회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 역사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가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 전시회도 하고 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저는 이제 지역학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청주도 가니까 청주학이라고 따로 있고요. 좀 보니까 수원도 수원학 따로 있더라고요. 영주도 보니까 중앙대 송호상 교수님이 영주학이라고 만들었다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영주에 학교를 다니고 뭐 떠나가더라도 자기 고향이나 혹은 영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도 영주 학교 다니는데 영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떠난다는 건 사실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봉화에서 자란 여러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봉화에 자랐으면 봉화에 대해서 기본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역으로 보자면 그게 내 뿌리나 내 가족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유로 그냥 생계 문제나 뭐 그냥 기술 문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문학적 철학 바탕이나 토대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멀리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풍요해야 사는 거지 정신이 피폐하고 뭐 육체만 뭐 이렇게 뚱뚱하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영주시 봉화군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데요. 시군 이거 사실 행정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주와 봉화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지역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장이잖아요. 거의 뭐 영주 봉화는 한 500년 1000년 그냥 한 고장이에요. 그럼요. 한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사회 혹은 우리 고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소속 의식 혹은 소속감이 필요한 거고 애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소속 의식, 소속감, 애정이 어디에서 나올 거나
그럼 그건요 일단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봉화가 어떤 곳이고 뿌리도 영주가 알고 어떤 고향을 알게 곳이고.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살아온 봉화 사람, 영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들이 또 제가 봉화를 보면요. 그 동국 여지성남의 봉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걸토척 풍기한. 아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그 땅은 메마르고 날씨는 매우 춥다. 아 정말 봉화 추워요. 예. 그 말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봉화 추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은 메마르고 날은 추워요. 그 옛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매우 그 드라이한 그냥 표현이라는 몸이 건조한 표현 같지만 저는 사실 그 표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전라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제 사는 제가 소천면 분천 저 여우천 꼴짜기에 사는데요.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이런 데서 무슨 농사짓냐. 맞아요. 이건 뭐 완전히 이게 무슨 돌밭에서 이건 농사지을 땅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예전에 그 뭐 집사람이 문경 사람인데 뭐 예천 왔다 영주 왔다가 봉화 가끔 놀러 가면 봉화 들어가면서부터 추워요. 추워서 맞아요. 야, 여기 사람 살 데가 아니다.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 추운 곳에서 농사지을 땅도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애써서 살아냈느냐.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극한점에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근데 힘든데. 가난한 속에서도 문화를 일구면서 살아냈다는 것. 그 저력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정말 척박한 땅에서 살아왔던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러면서도 봉화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 저는 이거 정말 놀랍거든요. 저는 여기서 저는 봉화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봉화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문화를 일구면서 평화롭게 살아왔던 곳. 앞으로 우리도 비록 물질적으로는 도시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같이 나누고 같이 일해서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거 아름다운 꿈이잖아요. 예, 예. 감사하고 오늘 사실은 한 예정된 시간 30분 정도였는데 뭐 30분 정도 얘기를 거의 다 했고 사실은 이게 한 번에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서너 번은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역사학 박사님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저는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봉화 살고 있는 기농인으로 모습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짚어 넘어갈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봉화에 사는 기농인, 전직 목사님, 또 역사학 박사님, 또 정치인인 박주환에게 역사로 학생들도 많이 그렇죠. 가르쳤죠. 대학에서 제가 그런 분을 제가 한 번에 모시기는 너무 아깝고 하니까 한번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사합니다. 본론은 그냥 서론도 다 못 끝낸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에요. 오늘은 서론만 하신 걸로 하고 뭐 조만간 제가 본론은 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네. 오겠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용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종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영주에 백년기업이 과연 몇 개 있을까라고 제가 가끔 의문을 가져보는데 아마 기업다운 기업은 아마 인견업체들이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인견업체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제대로 인견업체보다는 판매업체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년 된 기업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영주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 탁주 양조장입니다. 막걸리 만드는 영주 탁주 양조장이 횟수로 한 100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대용 대표님을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 영주 막걸리 중에 요즘에 뭐 홍삼 막걸리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네. 영주 순수하게 막걸리도 만드시는 두 가지 일을 만들고 먼저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성대용 정 대표님 모셨으니까 먼저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탁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주의 좋은 술과 좋은 막걸리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성대용 대표님 만나고 한 두어 주 전에 공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정말 아직도 고두밥을 찌고 있고 또 누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막걸리 공장 중에 고두밥을 직접 찌고 누룩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무슨 얘기냐면 고두밥도 사 쓰고 누룩도 사 쓰는 곳이 많아서 네, 맛이 네. 좀 일괄적으로 비슷한 맛을 많이 내는데 네. 이것은 고두밥도 찌고 있고 누룩도 만들고 있다 해서 놀라운데 네. 그 어려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또 하게 된 뭐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술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술은 만듭니다. 음식. 예,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기 때문에 그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을 할 때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로 고두밥을 어떻게 잘 찌느냐 못 찌냐에 따라서 술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손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맛이 들어가면은 그 술의 그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병인만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술은 음식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정석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손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으로 보자면 대규모 기계화로 해서 대규모로 술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또 뭐냐면은 정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맛은 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근데 막걸리 공장의 한계상은 양보다는 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뭐 오래 멀리 내다 보면 아마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대리점에서 뭐 이렇게 좀 양 많이 갖고 가는데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하는 이유가 양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기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술이 조금 더 손맛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감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저 지금 양평에 있는 지평 막걸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 800억 하는데 네. 공장 안에 사람 다 없애고 지금 기계화로 해서 술을 만들고 있는데 네. 술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막 전국을 평정했잖아요. 평정했는데 그렇죠. 우리 사실은 성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해서 적게 만들더라도 좋은 술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네. 대단합니다. 제가 또한 궁금한 게 이제 100년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인수하신 지는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1년밖에 그렇죠. 이제 되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막걸리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단양에 뭐 아버님께서 양조장 하시고 아버님하고 같이 양조장 일을 하시다가 또 영주 와서 영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술을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 뭐 아버님하고 본인까지 합치면 막걸리 몇 년 정도 만드셨어요? 그 저희 그 외할머니가 네, 네. 양조장에서 집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그래서 그럼 3대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술도 잘 만드시고 예. 뭐 저도 뭐 잘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은 뭐 일단 맛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좀 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여튼 그 대단하다고. 그럼 3대가 막걸리를 만드셨었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또 뭐 또 이제 요즘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위스키까지 좀 이렇게 뭐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술의 신이 씌운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술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기존에 지금 현재는 막걸리를 하고 있지만 영주 사람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이렇게 꿀리지 않고 네. 당당하게 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술을 좀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하면 특산물이 인삼, 그다음에 맞아요. 사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인삼 품은 막걸리라고 그렇죠. 저희가 인삼 출시를 막걸리.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과 막걸리도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현재 중에 있고. 사과 막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그리고 네. 이제 사과를 가지고 브랜디를 만들어서
좀 네. 고가치 산업을 좀 육성을 하려고 그거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아니 뭐 되는 건 좀 나중 문제더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홍삼 막걸리를 사실 지역에 특화된 여러 상품이 있는데 네, 네. 그걸 홍삼 막걸리 만들지 못하는 게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한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거기다 또 사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막걸리도 준비하신다라고 하니까 네. 역으로 보자면 영주로 보자면 크게 고마움이죠. 제가 사실은 저는 술을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을 가끔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뭐 소주 맥주를 선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지방에 오면 어느 지방 가거나 꼭 막걸리 사서 주변에 싸가서 마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네.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서울 갈 때 막걸리 한 2병씩 이렇게 사서 서울 가서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 다 지역 막걸리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영주 막걸리, 영주 탁주 양조장에서 만드는 영주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렇게 술을 맛있게 하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싶었더니만 역시 100년의 전통이 도망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제 영주로 오게 된 이유도 네. 그 영주 탁주 양조장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네. 판매도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0년 된 걸 닫는다는 게 좀 아까워서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앞으로 1000년까지 이어나갈 그런 회사로 좀 천년. 네, 네. 천년. 네. 와, 그런 천년까지. 회사로, 네, 그런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뭐 열심히. 막걸리 만드는 재수는 없지만 네. 막걸리 파는데 좀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마셔 주십시오. 천년 기업. 그래서 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제 친구들이 잠깐 영주 와서 제가 일부러 막걸리 몇 병 사서 네, 네. 일부러 마셨어요. 이거 영주 막걸리인데 어떠냐 마셔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일부러 막 주고 네. 저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친구들 오면 다른 데 가서 매일 맛있는 막걸리 좀 먹지 마라. 네, 먹지 네. 말고 영주 막걸리 좋은 거 좋으니까 마셔라. 또 네. 그렇게 보여줍니다. 100년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저는 사실 막걸리를 이렇게 젤라도식으로 윗부분만 맑은 술만 마셔요. 밑에는 안 마시고 막걸리 딱 2잔만 부어서 위에 네. 것만 딱 한 잔 마시면 그게 냄새도 덜 나고 좀 숙취도 덜 되는 것 같아서 마시는데 아깝긴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배부르려고 마시는 건 아니라서 한 잔 맞아요. 마시고 나면 이래서 막걸리 마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뭐 그래서. 술은 뭐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네네네. 본인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드시는 건 괜찮고 저희 영주 탁주, 영주 소백주는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숙취가 생길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다 발효할 때 많은 걸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막걸리는 숙취가 별로 없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효할 때 좀 저희가 오래 발효도 하고 발효할 때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온도 조절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수치가 거의 그 없습니다. 누룩도 온도 조절 잘못하면 그 다 폐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저도 네. 그런 거 듣고서 네. 야 정말 이게 민감한 사람으로 보자면 아주 민감한 아이나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고두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고 만드는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하루 이틀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고두밥은 거의 매일 찌고요. 매일 그러면 매일 그러면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매일 찐다는 건 진짜 예, 일이 예. 많겠네요. 네, 많죠. 고두밥 찌고 그걸 갖다가 발효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걸러서 또 병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오래 걸려요. 한 번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처음부터 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막걸리 하나 나오는데도 15일, 20일 걸리는군요. 네, 근데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싸다 뭐 그렇게 그렇죠. 느끼실 줄 사람들이 네, 그러시 뭐 물보다 좀 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물은 뭐 그냥 필터링해서 바로 담으면 되지만 저희는 보통 발효하는 게 한 20일 정도. 최종적으로는 제품화되는 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봉사하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서울에 있는데 강화도에 그 메아마름이라고 하는 그 풀이 나는 예쁜 풀이 나는 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메아마름 풀은 농약을 치면 그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유기농 쌀이죠. 유기농 쌀을 가지고
1년에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이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곤란해서 쌀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막걸리 만들자라고 해서 막걸리를 요 200명 정도 되는데 10,000원씩 받아요. 그렇죠. 1년에 한 10,000병 만들어서 파는데 한 병에 10,000원 정도를 만들어서 파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야 이게 뭐 막걸리 한 병에 10,000원 받느냐라고 했는데 유기농 쌀에다가 아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뭐 친구들 모이면 그 유기농 그 막걸리를 한 3-4병 사가면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값어치를 막걸리도 이렇게 값어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가끔 지방에 보면 뭐 정말 프리미엄 막걸리 비싸게 받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영주도 좀 그런 뭐 다는 아니더라도 막걸리 일부라도 좀 그렇게 지향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 대표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었어요. 네, 이제 내년 초에 되면 저희가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고급 막걸리를 이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 막걸리, 그다음에 소주. 그렇죠. 네. 다양하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거는 증류기라고 해서 소주 만드는 기계를 전국에다 지금 수입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주 만드는 기계를? 네, 네. 그래서 소주 만드는 기계, 그다음에 양조. 그러니까 즉 양조장에 들어가는 설비를 갖다가 제가 납품하고 설치해주고 하는 일도 그런 일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은 막걸리 지금 국내에 아마 한 개 시군에 한 2-3개 정도의 막걸리 공장이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영주 같은 데도 한 3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주에 3군데. 3군데, 뭐 2-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전국에 합치면 한 5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저는 막걸리 등수로는 뭐 제가 구분할 능력은 안 되지만 사람들 오면 때 늘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뭐 마셔보니까 저 예천이 원래 그 단술의 고장이잖아요. 술의 고장이니까 예천의 용곡 막걸리가 나면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 문경인가 가면 또 망보기 막걸리라고 있어요. 네, 네. 몇 군데 있고 영주도 영주 탁주가 나오면 너무 좋다고. 제가 이제 또 수안보 가면 수안보 막걸리 하여튼 뭐 서너 군데를 찍으라면 찍어서 알려줘요. 뭐 보면서 전국에 한 5군데 막걸리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라고 추천하는데. 네. 저는 그런 자긍심이 있고 또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지 고향에서 100년 된 기업으로서 좋은 막걸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그래도 누룩까지 고도까지 하는 보름 20일에 걸린다는 게 사실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사실은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고두밥을 찌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균을 파종을 하고 균을 파종해서 다시 그거를 또 그 주모라고 해서 술의 어머니라고 해서 또 발효를 걔를 한 일주일 동안 시켜요. 아, 일주일 하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균을 가지고 다시 또 항아리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거기서 또 이틀 하고 또 큰 항아리 집어넣어서 또 한 10일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성이라 하는데 술을 걸러서 그다음에 술을 병에다 담고 그다음에 출하되고 그러는 과정인데 보통 그래서 길게는 20일, 짧게는 한 15일 정도. 그 막걸리 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인데 보통 이제 뭐 겨울에는 조금 더 길게 잡아주고 여름에는 좀 짧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30일 했었는데요. 그래,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식약처에서 2년 전서부터 소비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기한을 갖다 해서 한 45일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는 발효 식품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김치와 똑같이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10일 안에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4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걸리를 드시고 나서 뭐 배가 아팠다든가 뭐 배탈이 났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가 많이 쉬면은 그게 식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 대로 또 먹지 않습니까? 네, 막걸리 식초니까 사실은 유통기한이 크게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식품 마시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45일입니다. 근데 네,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통상의 막걸리는 막걸리 식초가 잘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안 되는 것도 좀 많이 있죠. 발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약품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영주탁주는
식초가 되는 겁니까? 잘 되죠.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첨가물을 거의 안 넣으니까. 그 첨가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발효에 대한 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식초하면 아주 맛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든 막걸리면은 네, 식초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좀 그렇지 않으면 식초가 되지 않는다, 상해버린다, 뭐 네, 그런 네,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술을 좀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폐기를 잘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폐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식약처나 국세청에서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 약품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넣으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넣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은 그런 네, 막걸리를 네. 순수하게 만드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식초로도 발효가 된다. 뭐 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저는 또 깜짝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면 보통 아까 제가 보면 여름에는 좀 유통기한이 짧고 겨울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나마 이제 냉장 보관의 수준의 차이인지. 그렇죠. 그렇죠. 네, 여름에도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요즘은 뭐 그런 설비들이 좋은 게 많은 보니까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드시면은 뭐 여름에 것도 뭐 2달, 3달, 뭐 그렇구나. 6개월, 1년 뒤에 뭐 마셨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1년 뒤에도 마셔봤어요? 네, 네. 우연찮게 마셔봤습니다. 저희 거를. 1년 지났는데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네, 2달 전에 작년 6월 달에 만든 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갖다가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그 마셔봤는데 혹시 그런 거 먹을 있으면 저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한 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근데 되게 맛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또 그 나름의 그 숙성만 잘 되면은 그렇죠. 숙성이 향이 좋아가지고 향이 더 좋아요. 저는 통상으로 그냥 묽은 막걸리 같은 경우는 1년 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막걸리도 1년이 지나도 뭐 특별히 상하지 않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도 네, 그 얘기도 놀랍네요. 네, 근데 김치 냉장고에 잘만 보관해 놓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마셨던 그 막걸리는 일반 업소용 냉장고의 구석에다 이렇게 잘 넣어놨던 거,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거.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안쪽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마셔보자. 그럼 마셔도 안 죽냐 그러길래 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고 네네. 그런 막걸리를 아까 말처럼 각종 다른 첨가물 많이 안 넣었으니까 상하지 네. 않고 이거는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꼭 불러주시면 저도 한 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거는 영주의 나름 백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막걸리 사실은 제가 막걸리를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첨가물이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늘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좀 순수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데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약품 처리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먹게 되는데 네. 영주 탁주 막걸리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직접 고두밥을 찌고 누룩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외로 주변에 유명한 막걸리 공장에서도 고두밥을 안 찌고 누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만들더라도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이제 기계 의존하다 보니까 기계는 항상 일정하게 자기가 그 주인이 시킨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손을 만져보고 온도를 체크해보고 이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 좀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겠는데 좀 섞어주고 떨어져주고 올려주고 그걸 얘가 조금 안 좋네 그러면 좀 좋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단순히 그냥 너 25도로 계속 있어 그러면 25도로 유지만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다른 거죠.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영주 탁조 성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말 영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주 탁주 막걸리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도 친구들 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영주 탁주 자주 권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홍삼 막걸리도 작년부터 출시했고 조만간 또 사과 막걸리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인삼 막걸리 인삼 막걸리 출시했고 또 사과 막걸리 출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정말 백년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주 시민 여러분 한 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